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저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 혹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영화를 보면 부자들이 금고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역시 부자들은 저축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경우라면 모를까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축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저축을 해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축을 하면서 내 돈을 맡겨두는 금융기관을 나의 돈을 지켜주고 이자까지 주는 고마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금융기관은 우리의 예금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금융기관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현재의 금융 및 화폐 시스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그저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축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 뭔가 이해를 못할 말만 하는 것 같죠? 제가 부자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모네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금의 경우 1.15%에서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는 현재보다 금리가 낮았는데요. 1% 중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찾았다는 가정하에 2%의 예금 금리를 주는 은행과 거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 1월 1일에 1천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셨다고 가정하면 1년 뒤인 2019년 1월 1일에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받게 되겠네요. 여러분은 얼마를 버셨나요? 20만 원을 버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액상 계산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각종 지표나 지수를 공개해 주는데요. 이 중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은 내 돈이, 즉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 상승했다면 내가 가진 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1년이 지나 1,300원으로 살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300원만큼 물가 상승률인 3%만큼 내가 가진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려는 물건의 가격은 비싸지고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였습니다. 그럼 2018년 1월 1일에 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2019년에는 1,150원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저축으로 번 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로 20만 원을 벌었지만 1년 사이 물가 상승으로 이자를 통한 소득은 상쇄되었습니다. 결국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0.5%만큼만 이자를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1,000만 원을 저축해서 5만 원을 벌었네요. 이렇게 예금 금리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 여러분이 저축으로 벌 수 있는 실질적 금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1.5%보다 더 낮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축을 하고도 손해를 본다는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축과 관련해서 아셔야 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금입니다. 적금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금하는 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적금의 이율은 일반적인 거치식 예금보다 금리는 높지만 사실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는 은행에서 홍보하는 금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거치기간의 문제 때문인데요. 1년짜리 정기적금이라고 가정할 때 처음 저금한 돈은 12개월 동안 거치가 되어 1년만큼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한 달 동안만 거치가 되어 1개월만큼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결국 평균 6개월 정도 거치하는 꼴이 되어 명시된 이자율의 반 정도의 이자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모르고 적금을 넣는 분들도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금의 경우 거치기간 문제로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서 실제 우리가 적용받게 되는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되는 상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아셔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해서 모두 15.4%의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세금이 비과세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이 세금 부분만큼 미리 공제를 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15.4%의 이자 소득세까지 반영해서 다시 앞에 저축소득을 계산해보면 예금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이자가 16만 9,200원이고 물가 상승률 1.5%를 공제하면 19,200원이 됩니다. 금리로 환산하면 0.192% 정도의 금리가 됩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고려하고도 0.192%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있으면 저축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무 저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가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세금의 고려 없이 투자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무조건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 예금자 보호법 등에 의해 일정한 금액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저축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로 인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저축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축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